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박소영 아나운서. 네, 저는 한 주 동안 잘 지냈고 예.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어떤 이제 옛날에 알고 지내던 분이 이 하이킥 듣고 되게 잘 들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게 연락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멋진 청취자시네요. 네. 덕원 씨는 근데 특별한 공연 하셨다고요? 예, 제가 을지로 오비베어 현장에서 예. 사실 강제 집행을 당했잖아요. 네. 사실 뭐 좀 첨예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 강제 집행은 좀 과하지 않았나, 좀 더 네.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예.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연대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이 시사회 현장에 또 제가 갔던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저희 뉴스 하이킥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아주 소중한 공연 다녀오셨군요. 네, 오늘 수업도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들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시간이죠. 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네, 지난 3월 말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 총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려서 거래 대금을 먼저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600명에게 3억 4천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우리 경찰은 인터폴의 공조 수사를 요청해서 인터폴에 이것을 발부받아서 추적한 끝에 사기 조직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인데요. 베트남에 있던 사기범을 잡는 데 역할을 했던 인터폴의 가장 강력한 국제수배인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적색수배, 2번 황색수배, 3번 흑색수배. 1번 적색수배, 2번 황색수배, 3번 흑색수배. 네, 베트남에 있던 사기 조직 검거를 하기 위해서 인터폴은 이것을 발부했고요. 경찰이 해외 공조 수사로 범인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해외에 도피하거나 숨어있는 피의자를 잡을 때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용어죠. 네. 법을 전공하시는 뮤지션 덕원 씨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죠? 사실 제가 그 수배를 내릴 때 네. 어떤 색깔 수배를 내린다 이런 걸 들으면 좀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꼈지만 네. 이 색이 어떤 색이었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색, 붉은색이죠. 황색, 노란색, 흑색, 검은색인데 네. 보통 우리가 위급할 때 생각하는 그 색깔. 네. 이 색깔 불이 들어오면 이제 위급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색깔. 네, 맞습니다. 그 색깔이요? 정말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답은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발표할게요. 네, 우선 뭐 색깔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힌트를 주셔가지고 많은 분께서 네.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들 내가 아는데 왜 그런 힌트를 줘? 이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경쟁률이 낮아지겠군요. 근데 이게 또 네. 이렇게 색깔을 세 가지를 객관식으로 받으면 갑자기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알다가도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일단 인터폴이 내리는 수배라는 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망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 범죄 세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 돈을 사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 인터폴에서 내리는 수배 그리고 각국에 나와 있는 경찰 주재관들 반드시 다 검거하고 체포할 테니까요. 나가실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수업에서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얼마 전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인데요. 먼저 저희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경기도 부천의 한 숙박업소. 보통은 방을 떠나는 시간인 오전 11시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남성이 들어와 현금으로 계산하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오전에 오셔가지고 이틀치를 계산을 하셨어요.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요. 숙소에서 꼼짝도 않던 이 남성은 새벽 1시 이곳을 급습한 형사 4명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피해자 박모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성 김모 씨를 살해한 후 다른 모텔을 전전하다 검거 당일 오전부터 이곳에서 머문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에 보도가 많이 됐죠. 저도 뉴스 보고 네.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좀 참혹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네. 안타까운 게 사건 동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살해의 동기가 되게 너무 좀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많이들 충격도 받으시고 의문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있었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오늘 표디께 이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좀 차분하게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네, 지난 4월 22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자신이 담당하는 60대 여성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로 출동해 보니 60대 여성은 손과 발이 모두 묶인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경찰은 타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서 CCTV 또 주민의 진술을 종합해서 40대 남성 이웃 주민 A씨를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네. 이 피의자 A씨는 범행 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해서 모텔 투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은신을 해왔는데요. 네. 이 A씨 결국 모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가 살던 곳은 임대 아파트였는데요. 예. 지난달 이 A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어머니의 임대권이 사라지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A씨는 아파트 퇴거 통지에 따라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평소 이웃이었던 이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요. A씨 어머니와도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점에서 이런 폭력성이 느껴지는지 저도요.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 사건 보도들을 제가 조금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앞서 덕원 씨도 살짝 그 표현해 주셨던 동기에 대한 부분, 소액의 어떤 금전 금액, 네. 그리고 이 피의자가 처해 있었던 뭐랄까 열악한 상황, 네.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시면서 좀 혹시라도 동정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 범행 양상을 보면 이따가 이제 하나씩 질문을 주시겠지만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러한 그 급박한 금전적 이유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행한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그 음. 불필요한 폭력성이 포착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엽적인 부분이나 사실상 관련이 크지 않은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포인트를 제가 폭력성으로 잡았습니다. 네. 보니까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빌릴 수도 있고 예. 뭐 다른 수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살인을 굳이 택한 이유가 돈보다는 어떤 폭력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본인의 어떤 의식적인 그런 동기 그리고 계획, 네. 목적 이런 것들은 돈밖에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 네. 대단히 좀 무책임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기대서 그렇네요. 그러면서 40대가 된 사람이 말이죠. 그 이후에 행한 범죄에도 보면 어떤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살해해서 돈을 훔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방식이고 이번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얼마를 훔쳤느냐
범행에 관련된 금전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갈리는 것도 네. 경찰은 피의자 주장과는 다르게 훨씬 더 액수가 클 것이다 음. 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예.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네, 피의자의 진술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피의자는 상당히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그 액수 자체를 줄이면 네. 자기의 형사 책임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아마 이러한 그 액수의 의문을 갖는 것은 네. 피의자의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아. 받았던 그런 수급 액수, 네. 보유하고 있을 현금 등의 또는 귀중품 등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거쳐서 확인한 그런 액수와 피의자 주장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문을 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였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심지어 이 피해자가 A씨 어머니가 숨졌을 때 유품 정리를 도와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관계에서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혹은 뭐 다른 요소가 있었을까요? 죄책감이 없을 수가 없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도 불안, 두려움, 그리고 주저, 망설임, 당연히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테고요. 네. 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한 어떤 범죄 욕구,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성격상의 문제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네. 재판 과정에서 동정심을 가지고 가벼운 처벌을 했다가는 이후에 이 사람은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해침으로써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더 아는 사이여서 범죄의 타겟이 되게 쉬웠던 걸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범죄 심리학적으로 사회 기술의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흔히들 이제 사실 김길태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하고 당연히 문명 이기들을 사용하고 편한 곳에 기거하리라라는 예상을 하지만 김길태는 그러한 일반인의 사회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거 예상 지역인 폐가에 은거하면서 오랜 동안 있었고 바로 그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고 도주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처럼 이 사건의 피의자 역시 사실상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금액을 탈취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획득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는 등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 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범행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네. 그 대상만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이러한 좀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계획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일지 계획 범죄일지 그냥 아파트에서 퇴거 요청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이런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그런 부분도 조금 심리가 궁금하거든요. 언제 시점부터 막연한 계획이 형성되었는지는 아마도 이제 프로파일러의 면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테지만 결과를 놓고 추정을 해본다면 소위 말한 우발이란 용어는 도저히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발이란 경우는 사실상 전혀 범행 의도가 없었다가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갑자기 눈앞에 현금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나는 바람에 그걸 훔치려고 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공격을 했다는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우발이라고 합니다. 우발적이라고. 네. 근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전적 계획이 충분한데 다만 그 계획이 언제 시점부터 형성이 되었고 구체화되었으며 실행에 옮기기로 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 수단 이후에 증거인멸 처리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사가 필요하죠. 아니 근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나 뭐 다른 입주민들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네. 이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범행을 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범행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시점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덕원 씨가 얘기한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과의 공동 식사 자리 그때 다른 참여한 분들이
듣고 봤던 부분들에 대한 목격 진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미 살인에 대한 계획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식사 자리 이후에 네. 살인 계획이 형성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6873번님은요.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으로 또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을까요? 하는 이제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좋은 질문인데요. 너무 안타깝죠. 안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피해자께서 이 피의자의 돌아가신 어머니와도 무척 가까웠고 네. 도움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오고 가고 한 이러한 어떤 그 피해자 아들과는 상당히 그 안면이 깊은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열어주셨을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번 범행 과정에서 손과 발 같은 신체를 묶인 채로 신체가 네. 묶인 채로 숨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행동을 봤을 때 뭐 범인의 심리라든가 네. 계획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훨씬 여성이고 또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손발을 묶지 않아도 얼마든지 좀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손발을 묶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질문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결박이라는 행동은 이 범죄 심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상인데요. 필요성이 있는 결박이냐, 필요성이 없는 결박이냐에 따라서 무척 다른 그 범죄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음. 혹은 좀 장기간 억류해야 된다. 이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박 상태에서 알아내야 한다든지 그런 정보를 획득해야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폭력성을 이 사건의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이런 결박의 그 의미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되게 통제 욕구로 연결됩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일단 결박이 이루어져야 시행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제 욕구가 강하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또 가학성으로 연결이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심한 그런 괴롭힘을 폭력행위, 가하는. 괴롭행위, 네. 괴롭히는 행위, 네. 상처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 속에는 그런 욕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네. 2668번님이요. 이제 이런 필요 이상으로 결박까지 하는 그런 게 혹시 사이코패스 심리일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음.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는 범죄 행동만으로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슬픔, 아픔 같은 감정에 대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후회할 줄 모르고 죄책감을 느낄 줄 모르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때 우리가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박을 했다 안 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까 폭력성 말씀하시면서 저도 궁금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네. 이 아들로 인해서 무척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울러 모친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러한 폭력성은 발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전제는 이 피의자의 범행 사실 이후에 모텔을 전전하면서 도주해가는 행각 등을 본다면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피의자예요. 그 자신감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신고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폭력성이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통제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네. 폭력을 퍼부을 수 있고 이후에 후환이 없을 만한 대상 그 상황이 확인되었을 때 네. 아마도 폭력을 저질렀을 것이고 이 사람의 그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런 대상이 있었느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충격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혹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웃 사촌에게 문을 닫아걸 필요는 없고요. 네. 주변에 혹시라도 폭력성이 보이고 집착이라든지 혹은 간헐적으로 감정 조절 못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네. 이렇게 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 저희들 광고 듣고 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1교시에 추리 퀴즈를 출제했는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열고 중고 사기를 반복해서 600명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인터폴에 이것 오늘의 정답을 발부받아서 추적한 끝에 체포됐는데요. 인터폴의 가장 강력한 국제 수배인 이것. 보기를 적색 수배, 황색 수배, 흑색 수배 이렇게 세 가지 드렸었는데 오늘의 정답은 1번 적색 수배였습니다. 네. 적색이 아무래도 가장 좀 긴급한 느낌이 들죠. 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인터폴 수배 중에 적색 수배는 수배자 검거 및 송환하는 그런 최고 등급의 수배이고요. 예. 황색 수배는 실종자에 대한 수배, 네. 흑색 수배는 신원 미상자에 대한 수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신원 미상자 수배라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인상착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네. 찾아서 수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MO라고 하는데 범죄의 수법 행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심하라는 의미로 여러 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범죄 행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도 수배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인터폴 하면 사실 우리가 국제 경찰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떤 영화를 보면 인터폴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죠. 성룡 네. 영화인가 맞아요. 네. 그럴 건데요. 막 정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사도 하고 범인도 때려잡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인터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인터폴이 이제 IACP라고 해서 국제 형사 기구 연합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 각국의 그 형사 경찰, 수사 경찰이죠. 수사 경찰 간의 협의체예요. 협의체라고 하면 왠지 막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액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것은 주권에 해당되죠. 각 나라가 네. 각국의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그에 따른 또 하위 규칙 등의 철저하게 규제가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인권 침해 우려도 상당히 커다란 권력 작용이다 보니까 음. 남의 나라 수사기관이 막 와서 수사하고 범인 잡고 이러면 그건 주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폴이 다른 나라 가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다만 범죄자는 국경 없이 막 넘나드는데 옮겨다니겠죠. 경찰은 국경 앞에 딱 막히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국의 형사 경찰이 모여서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세우고 거기에서 각 파견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도 그 경찰관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파괴지군요. 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정보 교류하면서 이런 적색 수배를 할 뿐만 아니라 치안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합니다.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더 강화했지 그리고 새로운 범죄 트렌드는 어떤지 그러한 어떤 협력 협의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수사,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네, 이제 공조를 하는 정도 이제 그렇죠. 함께 범인을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이제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그 경계선이 있어서 뭐가 넘어가면 그걸 이제 직접 지울 수는 없으니까 네.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가 너무 좋네요. 네. 다만 이제 외교에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서로 간에 왜 남의 나라 범인인데 우리가 잡아줘? 왜? 지금 우리가 협조 안 해주면 우리가 협조 필요할 때 저쪽에서 협조 안 해주잖아요. 이게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폴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인터폴에서는 주로 어떤 범인들을 뭐 잡거나 네. 인도하거나 이런 데 협조를 많이 하게 되나요? 우선 이러한 어떤 국제 공조다 보니까 정치적인 범죄는 노예요. 쉽지 않을 저거 것 안 됩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런 정치적인 그 관련된 뭐 범죄자에 대해서
외국에 해외 도피했을 때 인터폴 네. 수배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그건 인터폴 규약상 안 되고요. 네. 인류 사회 공통적으로 또 법도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었을 때 간통죄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 소비해 주세요. 그 나라는 협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안 네. 되죠.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제한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리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정답자 발표해 주실까요, 박성환 우리 아나운서? 9122번님 그리고 9867번님 그리고 미니 김지원님 모두 다 적색수배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분들뿐만 아니라 10분 선정해서 네.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